세계 질서 분석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세계는 니콜라스 마두로를 베네수엘라의 독재자로 보아왔습니다. 부패와 탄압, 그리고 빈곤으로 무너져가는 체제의 수장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점점 드러나는 것들은 훨씬 더 두려운 진실을 보여줍니다. 마두로는 한 번도 진짜로 권력을 쥔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차갑고 영리하며 잔혹하고 온갖 책략으로 가득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마두로의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 미 연방 사법 기록 여러 건이 베네수엘라 범죄 국가의 진짜 두뇌로 지목한 인물입니다. 월 1 뉴욕 남부 연방 법원에서 실리아 플로레스는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더 이상 영부인의 모습도 권력의 후광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미국 검사들이 겨눈 최우선 표적이 되었습니다. 소송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실리아 플로레스는 마두로와 함께 거대한 마약 제국을 구축하고 운영했으며 매년 수백 톤의 코카인을 미국과 유럽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단지 마약 밀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리아는 사법체계를 장악하고 의회를 조종하며 관료 임명을 좌우했고 베네수엘라 국가기구 전체를 가문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권 내부에서 일했던 이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녀가 마두로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더 날카롭고 더 잔혹했다고 말입니다. 실리아 플로레스는 1956년 베네수엘라 중부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유년기, 반항적인 성격, 그리고 권력에 대한 갈망은 일찍부터 그녀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가족이 카라카스로 이주한 뒤 실리아는 법학을 공부하며 극단적 학생 운동에 참여했고 곧 법이 정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배를 위한 도구임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법 지식이 실리아를 정치권의 위험한 승부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법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을 비틀고 법원을 통제하고 검사를 매수하고 수사를 조작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 기술들은 훗날 범죄 국가 전체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마두로가 어리석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왕좌 뒤에 선 정교한 범죄 두뇌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실리아 플로레스는 부인이 아니라 마약 국가의 여왕이었습니다. 법을 가면으로 만들고 권력을 무기로 만들고 한 나라 전체를 인질로 바꾼 인물입니다. 트럼프는 석유를 통제해 베네수엘라 국가 전체를 먹여 살리며 동시에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틀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워싱턴 내부에서 퍼지고 있는 정보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해 단기적 영향력에 그치지 않고 수년에 걸쳐 통제와 영향력을 확대하는 장기 전략을 은밀히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토되는 방안 중 하나는 미국 정부가 카라카스의 핵심 국영 석유 기업 PDVSA에 대해 일정 수준의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시도입니다. 사적인 대화에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서의 조치가 에너지 시장의 연쇄 효과를 일으켜 국제 유가를 배럴당 $50 선에 가깝게 끌어내리고 그에 따라 전 세계 가스 가격도 함께 낮추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에너지 균형 재편의 야망 때문에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그를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미국 국경을 넘어서는 영향력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반대로 베네수엘라 권한대행 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는 미 베네수엘라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시각을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두 나라 역사에 전례 없는 오점이 존재한다고 말하면서도 양국 간 경제와 무역 관계가 많은 이들이 생각하듯 특별하거나 빈번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수출의 71%가 8개 국가에 집중되어 있고 그중 27%가 미국을 향한다는 점은 카라카스가 경제와 지정학을 모두 다변화하며 미주와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유럽으로 관계를 확장하려는 기조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베네수엘라가 대립을 먼저 촉발한 쪽이 아니라고 단언하며 자국은 평화를 추구하지만 핵보유 강대국에게 공격받은 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두로가 체포된 사건 이후 불과 며칠 만에 임시 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는 대통령 명예근위대 사령관 하비에르 마카나바타 장군을 해임했습니다. 이는 카라카스 권력 상층부에서 깊은 격변이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움직임입니다. 모든 전개는 석유와 지정학 그리고 세계 권력이 그 어느 때보다 촘촘히 얽히는 새로운 불안정의 시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더 이상 협상의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하메네이 성직자 정권을 정면으로 겨눕니다. 여러분,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극단주의 이슬람이 자유세계, 특히 서방에 대해 분명하고 직접적이며 갈수록 위험해지는 위협이라고 직설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은 극단주의 조직들에 의해 악의 근원으로 간주되며 전 세계적 적대 사상의 중심 표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은 전혀 선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협상의 모든 공간은 닫혔습니다. 공식적인 협상 절차는 종료되었고 더 이상 타협의 여지도 없습니다. 미국의 명장 마이클 플린은 이것이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구조적 지정학 이동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이란 국민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호소하는 동시에 성직자 집단을 향해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모스크바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의 때가 왔다고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레자 팔라비는 이란 동포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전국 곳곳에서 전례 없이 나타난 국민의 존재가 다음 행동 계획을 향한 준비 완료 선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권의 공포와 인터넷 차단 가능성에 대비해 그는 스타링크 장치, 수십만 대와 외부 송출, 텔레비전 채널 등을 통해 연락은 끊기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만약 정부가 고의로 통신을 끊는다면 그것은 국민이 계속 거리로 나가 정권에 관해 더 많은 못을 박으라는 새로운 호출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지는 확신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란은 반드시 되살아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러시아 언론 역시 이란의 이슬람 정권 붕괴와 망명 중인 왕가의 귀환 전망이 손에 닿는 범위에 들어왔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규모로 군주제 지지운동이 11째 날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역사적 갈림길 앞에 서 있고 세계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신화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크렘린의 선전가 스스로가 내놓는 쓰라린 자백입니다. 러시아의 유명 군사 선전 인물 가운데 하나인 키릴 페도로프는 모스크바가 맞닥뜨린 막다른 현실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으며 체면을 지키며 빠져나갈 길도 간단한 해법도 거의 없습니다. 개인적 관점에서도 그는 현재 위기에 대한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페도로프는 냉혹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러시아는 핵무기 외에는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도구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러시아가 중국도 아니고 더 이상 과거의 소련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핵전쟁에서는 어느 쪽도 승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억지 수단은 위험하기만 할 뿐 실제 이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페도로프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미국은 단순히 더 강하며 자기 영향권의 반구에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전도 감정도 아니라 크렘린 지지자들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현실입니다. 러시아 제국 신화의 붕괴는 단 하나의 원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속된 실패들의 결과입니다. 제국 부흥의 야망은 우크라이나에서 매장되었습니다. 사흘짜리 전쟁이라고 선포되었던 전쟁은 4년의 치욕으로 바뀌었고 대략 120만 명의 사상자를 낳았습니다. 한때 세계를 두렵게 했던 러시아의 무기와 군대는 이제 요란한 폭음만 남았을 뿐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붉은 선은 거의 매주 넘어섰지만 의미 있는 반응은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타격을 빈번히 맞고 있습니다. 과거 동맹국들은 조용히 물러나거나 사라졌고 경제 제재는 갈수록 조여 러시아 경제를 출혈시키고 있습니다. 흑해 통제권은 사라졌고 여러 국가는 심지어 러시아 선박을 공개적으로 압류하기도 합니다. 결국 남은 권력이라고는 핵무기와 공허한 위협뿐입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군용 항공기 엔진 공장의 심장부인 모스크바 러시아 경제는 부패와 횡령 그리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긴장된 가운데 로스텍 산하 모스크바 UEC 살류트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생산 공정 한 구역에서 시작되어 부습리대로의 건물 내부 여러 기술 장비를 태웠고 피해 면적은 약 300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현재도 조사 중입니다. UEC 살류트는 러시아 항공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수호의 전투기 엔진을 생산 및 정비하고 야크 130 훈련 전투기 엔진을 담당하며 수호 57 전투기용 차세대 엔진 개발에도 참여합니다. 이 공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러시아에서 경제 범죄로 발생한 피해는 약 4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주목할 점은 사건 수가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사건 하나하나가 훨씬 더 큰 피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대외정보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사건의 상당수는 사기, 횡령, 재산 강탈, 그리고 불법 금융활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손실은 국가 예산을 훔치거나 대기업에서 권력을 남용하는 데서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 범죄 가운데 약 70%가 중범죄 또는 특수중범죄로 분류된다는 점은 이것이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국가 또는 권력 주변 집단이 통제하는 막대한 자금 흐름과 밀접히 연결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공공기관의 부패는 높은 범죄 수준을 유지시키는 요인이며 특히 건설과 주거, 공공서비스, 그리고 군산복합체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건 수가 거의 변하지 않은 가운데 피해만 급증한 현상이 러시아 경제 구조의 깊은 문제를 반영한다고 봅니다. 자원이 국가의 손에 집중되고 감독 메커니즘이 느슨하며 부패가 만연한 탓에 러시아는 우호적 투자자들에게조차 점점 매력이 떨어지고 동시에 중앙의 명령식 자원 배분 모델에 경제가 더 깊이 의존하게 됩니다. 정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초 이후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러시아 납세자에게 약 5,500억 달러를 소모하게 했고 전쟁 지출은 2021년과 비교해 거의 4배로 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외정보기관은 러시아의 제도적 금융 시스템이 통제된 혼란 상태로 미끄러지고 있다고 봅니다. 은행은 소유 구조를 숨기고 관료들은 재산 신고 의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민간 기업은 생존을 위해 허덕입니다. 이 모든 요소는 우려스러운 그림을 그립니다. 러시아 경제는 내부에서는 부패로 잠식되고 외부에서는 전쟁으로 빨려나가며 핵심 전략 산업의 기둥들마저 갈수록 큰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2026년 상반기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16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키프로스가 유럽연합 이사회 순회 의장직을 맡는 기간이 6월 30일까지 이어지는데 그 기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임기 개막 행사에서 우크라이나가 유럽 파트너들과 미국 그리고 행동할 준비가 된 국가들의 연합 구성원들과 진행하는 평화 협상이 새로운 이정표에 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키이우는 현재 협력 흐름이 유지된다면 그 기간 안에 전쟁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실제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특히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과정에서 키프로스의 역할에 큰 기대를 표했습니다. 그는 작은 나라일지라도 키프로스가 유럽 제도 내에서 동등한 목소리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모든 나라가 경청되는 유럽의 진정한 본질을 반영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임기 동안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몰도바에 대해서도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모든 협상 묶음이 확대 개시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키이우를 위한 지원 패키지가 공식적으로 집행되어 우크라이나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그를 통해 유럽 전체의 회복력을 강화하기를 바랍니다. 현재 전장에서는 교전이 여전히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BRS 지역이 그렇습니다. 독립공수여단 제46여단의 부대들은 이 방향에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을 격퇴했습니다. 적은 전차와 병력 수송 장갑차 그리고 보병을 투입했지만 공병과 포병 그리고 우크라이나 UAV 팀의 긴밀한 협동으로 여러 차례 밀려났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병력 60명에 가까운 손실을 입었고 다수의 전차와 장갑 차량이 파괴되었습니다. 공격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로딘스케시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이 또 다른 러시아 거점을 제거했습니다. 이 작전은 특수부대 오메가가 국가방위군과 협력해 수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사령관 올렉산드르 피브넨코는 날씨가 큰 어려움을 주고 있음에도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위한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군은 브로베스 북부 지역의 통제권을 유지했고 미노아트 방향에서 러시아의 진격을 차단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의 그림은 분명한 역설을 보여줍니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평화의 희망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지만 전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미래의 어떤 정치적 해법을 위해서라도 실질적 우위를 만들기 위해 자기 땅 한 치 한 치를 지키며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엔은 허수아비일 뿐입니다. 미국은 유엔에 속한 것을 포함해 기생하는 국제기구 66곳에서 탈퇴합니다. 월 1 행정명령 14199를 이행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국제기구 66곳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낭비적이거나 비효율적이거나 해를 끼친다고 평가한 기구들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거친 결과입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른 다른 국제기구들에 대한 재검토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이 서명한 각서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의 이익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국제기구 66곳에서 탈퇴합니다. 여기에는 유엔 소속이 아닌 기구 35곳과 유엔과 관련된 기관 및 실체 31곳이 포함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가운데 다수가 활동의 중복, 취약한 관리, 불필요성, 예산 낭비, 열악한 운영 또는 미국의 이익과 배치되는 독자적 의제를 추구하는 이해 집단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일부 기구는 미국의 주권과 자유 그리고 공동의 번영을 직접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의 땀과 노력 그리고 세금을 더 이상 그런 제도에 쏟아부을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대가로 거의 아무 가치도 얻지 못하는데도 수천억, 수조 달러의 세금이 해외로 흘러가 다른 이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던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압력이 정점에 이르자 트럼프 대통령은 콜롬비아 대통령과 결정적인 통화를 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공개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반복해온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마침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자신의 관점을 분명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 통화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끝없는 말싸움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지정학적 압력 앞에서 실질적 대화를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페트로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통화는 약 1시간 이어졌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말할 기회를 주고 충분히 들어주었기 때문에 자신은 짧고 핵심적으로 문제를 제시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페트로는 한 가지 핵심을 인정했습니다. 대화가 없으면 앞길에는 충돌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없으면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문장은 대립의 한계와 계속 격화될 경우 치러야 할 대가를 솔직히 인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오랜 기간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콜롬비아는
결국 태도를 조정해 대립해서 대화 채널 모색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콜롬비아뿐 아니라 다른 파트너들도 워싱턴의 압력을 무시하는 것이 더 이상 현실적 선택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완화를 선택하며 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 달러로 올려 꿈의 군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연 국방 예산을 기존 예상치인 1조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로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 결정이 세계가 점점 더 불안정하고 위험해지는 상황에서 국가의 최우선 이익을 위해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장관들 그리고 여러 정치 대표들과 길고 어려운 협상을 거친 뒤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치의 핵심 목표는 어떤 상대든 누구든 어떤 위협이든 미국을 지킬 수 있는 꿈의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추가 지출이 미국이 압도적으로 현대적이며 절대적으로 안전한 군사력을 구축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오래전부터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질 자격이 있었으며 그것은 단지 자위가 아니라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낭비가 아니라 장기적 국가 안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지출 확대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방산 계약 업체들과 미국 국방 산업 전반을 향해 극도로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는 다수의 방산 대기업이 막대한 배당을 지급하고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도 공장과 생산 라인, 장비 투자에는 늦장이라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이 미국 군과 동맹을 위한 무기 생산과 유지 능력을 직접 훼손하며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미국과 협력해 대서양 한가운데서 러시아의 밀수, 석유선을 붙잡았습니다. 영국 국방장관은 영국군이 월 일북 대서양에서 러시아 국기를 달고 있던 유조선 불라원을 현재는 마리네라로 이름을 바꾼 그 선박을 체포하는 미국의 작전을 직접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지원에는 왕립공군 항공기 전개도 포함되었으며 작전의 성공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백악관은 불라원의 체포가 미국이 어떤 제재 위반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공식 발언에 따르면 선박뿐 아니라 러시아 국적자를 포함한 선원들 역시 미국으로 이송되어 형사 기소 절차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모스크바는 워싱턴의 석방을 촉구하며 체포된 러시아 시민들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스크바와의 관계 균열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며 제재 목록에 오른 석유선에 대한 체포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불법 석유 운송을 막는 이른바 그림자 함대 전체에 대한 금수 조치를 엄격히 집행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 조치가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지도자 사이에 개인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워싱턴이 필요하고 옳다고 판단하는 정책을 실행하는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 달러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러시아의 석유 밀수 함대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은 아주 분명한 전략을 보여줍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새로운 군사력입니다. 꿈의 군대는 단지 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이 도전받을 때 행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힘은 러시아와 중국 모두를 상대로도 균형을 맞출 수 있을 만큼 충분할까요?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